전라남도 해남의 한 어촌 마을. 바닷바람에 익숙한 오래된 마을에는 낡은 기와 지붕과 염전 냄새가 섞인 평범한 일상이 흐르고 있었다. 김지은, 48, 은 남편을 잃고 딸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집은 해변 가까이 자리 잡은 낡은 목조 주택으로 아침이면 갯벌의 굴냄새와 함께 파도 소리가 창을 두드렸다. 지은의 딸, 한수진, 26, 은 결혼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왔다. 서울에서의 삶에 지쳐 내려온 그녀는 표정 없는 얼굴로 어촌의 단조로움 속에 묻혀 살았다. 어릴 적부터 말수가 적었지만 이혼 이후로는 더 말이 줄어들었다. 아침마다 바다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바위처럼 굳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의 집 지붕이 큰 비에 무너지면서 마을의 목수 이동욱, 52이 등장하게 된다. 이동욱은 마을에서 홀로 살아가는 남자였다. 10여 년 전 아내를 병으로 잃은 후 그는 마을에 정착해 집수리와 작은 목공일을 하며 살아왔다. 말수는 적지만 손재주가 좋고 조용히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지붕은 완전히 썩었네요. 갈아야겠어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비만 막을 수 있다면 천천히 해도 돼요. 그날부터 동욱은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지붕을 고치기 시작했다. 도끼질 소리와 망치 소리는 오히려 집안을 활기차게 만들었다. 수지는 처음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며칠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동욱의 행동을 관찰하게 되었다. 그는 항상 묵묵히 일하고 점심시간이면 지은이 준비한 간단한 도시락을 조용히 먹고는 일터로 돌아갔다. 엄마, 그 아저씨, 말이 없네. 그래도 일은 참 잘해. 사람 좋은 것 같아. 지은의 말에 수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비가 다시 쏟아지던 밤이었다. 동욱은 공구를 챙기다 말고 말했다. 오늘은 여기에 머물러도 될까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방 하나 비어 있어요. 잠깐 피하세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같은 지붕 아래에서 비바람을 들으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지은은 따뜻한 차를 내오고 동욱은 젖은 옷을 말리며 벽에 기대 앉았다. 조용한 거실에서 지은과 동욱은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누었다. 잃어버린 세월, 혼자가 된 삶, 그리고 외로움.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말없이 지나간 시간의 조각을 하나씩 마주하고 있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봤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낮은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그 순간 수진의 마음에 처음으로 어지러운 감정이 피어올랐다. 질투인지, 허전함인지, 아니면 그저 잊고 있던 어떤 결핍의 울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지붕 수리는 끝났고 동욱은 자신의 공구를 챙겨 떠났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는 종종 김지은의 집에 들렀다. 고장난 문고리를 고치기도 하고 떨어진 수도꼭지를 새로 달아주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밥도 한두 번 함께 먹었고 때로는 저녁 바다를 함께 바라보며 말을 나누기도 했다. 수지는 그런 장면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변해갔다. 어느 날 저녁 동욱이 지은과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수지는 조용히 문틈으로 그들을 지켜보다가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아버지 없는 집에서 또다시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점점 더 깊은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었다. 어느 날 지은이 마을 모임에 다녀오는 날이었다. 수지는 집에 혼자 있었고 동욱은 마당에 고장난 수도를 고치러 왔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긴 시간 단둘이 있었다. 수진 씨, 물 좀 받아주세요. 네. 물통을 들고 건네며 손이 닿은 그 순간 수진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아저씨는 엄마랑 무슨 사이예요? 동욱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냥 친구죠. 오래된 외로움의 친구. 수지는 그 대답에 묘한 실망을 느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술을 마셨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왜 나는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는 걸까?
조용했던 바다에 잔잔한 파문이 번지고 있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감정의 조류. 지은은 그것을 느끼지 못한 채 딸과 동욱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을 모른 채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고요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었다. 바다는 언제나 변화의 전조를 품고 있으니까. 그날 이후 수지는 이전과 달라졌다. 그녀는 말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눈빛이 자주 동욱을 향했다. 멀찍이서 그가 지붕을 다시 정리하거나 마당을 쓸고 있을 때 그녀는 그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다. 지은은 그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오래된 외로움 속에서 동욱이 들어와주는 것이 반가웠고 큰 기대 없이 하루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이동욱 씨는 참 성실한 사람이야. 어느 날 지은이 마당을 청소하던 동욱에게 따뜻하게 말했다. 이런 집은 자주 손봐야 해요. 오래된 구조라서 비만 오면 물이 새고. 그래도 누가 도와주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수진이도 요즘 한결 나아졌고요. 동욱은 수진의 이름이 언급되자 잠시 멈칫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빗자루질을 다시 시작했다. 그 순간 문틈에서 수진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조용히 방 안으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지은은 이웃에서 열리는 부녀의 모임에 나가게 되었고 집에는 수진과 동욱만 남게 되었다. 해가 지고 어스름한 빛이 마당을 감쌌다. 동욱은 작업복을 벗고 손을 씻으며 현관에서 잠시 쉬고 있었고 수진은 안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아저씨.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동욱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오늘은 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동욱은 놀란 듯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마루에 자리를 잡았다. 수진도 마주 앉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바다 쪽에서 부는 바람이 마당의 대나무 잎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수진이 입을 열었다. 서울에서 결혼 생활이 엉망이었어요. 남편은 폭력적이었고 결국 난 도망치듯 여길 다시 왔죠. 동욱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없이 듣고 있었다. 수진은 계속 말했다. 사람들 말로는 내가 차가워서 그렇대요. 표현도 못하고 속도 모르고. 근데 나도 그냥 외로웠어요. 엄마도 자기 삶에 지쳐 있고 아빠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나 혼자 같았어요. 항상.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건 너무 투명하게 깨졌다. 그런데 아저씨가 집에 자주 오면서 뭔가 달라졌어요. 난 그런 거 바라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따뜻해졌어요. 마음 한구석이. 동욱은 숨을 길게 내쉬며 조용히 말했다. 수진 씨, 난 당신보다 나이가 많고 아내를 떠나보낸 사람입니다. 다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게 조심스럽고 무서워요. 그래서 날 바라보는 게 무서워요? 수진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다. 그 눈빛은 상처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누군가의 온기를 갈망하는 아이 같았다. 동욱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무서운 건 우리가 상처를 서로에게 더 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에 수진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그 상처를 덜 아프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놓치는 게 더 무서운 거 아닐까요? 그 밤 두 사람은 그 어떤 물리적인 접촉도 없었다. 하지만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감정의 줄기가 그들 사이에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지은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진은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다. 동욱은 마루에 앉아 있었고 차가 식어가고 있었다. 오늘 조용하네요. 지은이 물었다. 바람이 좀 차네요. 수진이랑 이야기했어요? 네, 잠깐. 지은은 동욱을 바라봤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말했다. 말은 없지만 마음속에는 복잡한 게 많아요. 너무 오래 닫고 살아와서 혹시라도 잘못 건드리면 무너질까봐 무서워요. 동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지은은 더는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다시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속에는 이름 없는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마을에 큰 비가 내렸다. 물이 불어나면서 바닷가 근처의 길이 막히고 몇몇 집들은 물에 잠겼다. 동욱은 수리를 돕기 위해 마을을 바쁘게 오갔다. 수지는 마을 회관에서 봉사활동을 나갔고 지은은 이웃들과 함께 급히 음식을 만들었다. 그날 밤 지은이 먼저 잠이 들고 수지는 혼자 부엌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동욱이 뒤늦게 돌아와 현관에 들어섰다. 오늘 늦으셨네요. 일이 많아서요. 수지는 동욱을 바라보며 말했다. 혹시 오늘 여기서 자고 가세요. 밖에 너무 젖었어요. 동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마루에 자리를 폈다. 그날 밤 수지는 방에 누워있다가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다. 마루에 누워있는 동욱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그 옆에 앉았다. 잘 자고 계세요? 왜요?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나 지금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수지는 천천히 동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 순간 동욱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한숨처럼 짧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수진 씨.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그리고 세 사람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수지는 조용히 일어났다. 그녀는 부엌에서 찬물을 한 컵 마신 뒤 말없이 마당을 내다보았다. 새벽 안개가 마을을 덮고 있었고 바다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하게 숨쉬고 있었다. 마루에선 아직 동욱이 자고 있었다. 얕은 숨결이 조용한 공간에 퍼졌다. 수지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다. 지난밤 그녀가 머리를 기댄 그 어깨는 따뜻했지만 동시에 너무 무거웠다. 그 무게가 그녀를 안도하게 만들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죄책감을 느끼게 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지은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급히 부엌으로 들어가 냄비에 물을 올렸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연기했다. 계란을 풀고 김치를 꺼내고 밥솥 뚜껑을 열었다. 수진아, 일찍 일어났네. 지은이 방에서 나와 말했다. 네, 엄마. 오늘은 날이 흐릴 것 같아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수많은 말들이 부유하고 있었다. 동욱은 그 사이 일어나 옷을 정리하고 문 밖으로 나섰다. 김 여사님, 저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마을회관 지붕 수리 마저 하러요. 아, 오늘도요? 감사합니다. 이동욱 씨, 조심히 다녀오세요. 수지는 말없이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며칠이 흐르고 마을에 다시 맑은 날이 찾아왔다. 지은은 이웃과 함께 장에 다녀오고 수지는 집을 정리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다. 동욱은 여전히 틈날 때마다 들러 고장난 문손잡이를 고치고 담장을 손봤다. 말은 적었지만 행동은 성실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은이 작은 생일 파티를 위해 마을 친구들과 저녁을 보내는 동안 수지는 혼자 남았다. 비는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또 한 번 동욱이 찾아왔다. 비에 젖은 외투를 벗으며 그는 마당을 지나 안으로 들어섰다. 수리 도구를 두고 가서요. 잠깐 들렀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여기서 좀 쉬고 가세요. 괜찮습니다. 부탁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간절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동욱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루에 앉았다. 잠시 후 그녀는 따뜻한 차를 내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차를 마셨다. 차가 식고 바깥비는 점점 새졌다. 아저씨.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이후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게 더 아파요. 동욱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난 그날 멈췄어야 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기대던 그 순간
난 너무 오래된 외로움에 무너졌어요. 나도 그랬어요. 하지만 난 진심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수진의 말에 동욱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 말은 칼날처럼 수진의 가슴을 베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일어났다.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날 밤 또 한 번 문이 열렸다. 문득 열린 방문 앞에 서 있는 동욱을 보며 수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거절도 설명도 없었다. 그저 길고 깊은 침묵만이 그 공간을 가득 메웠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그 문을 넘었다.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혼자 마당을 걸었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파도는 어제보다 높았다. 그녀의 눈에는 피곤함과 불안함이 섞여 있었다. 동욱은 이미 떠나 있었고 지은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햇살은 보이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고 수지는 몸에 이상을 느꼈다. 속이 메스껍고 입맛이 없어졌으며 피로가 쉽게 몰려왔다. 처음엔 감기려니 했지만 날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졌다. 약국에 들러 간단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임신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히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어지러워 벽에 기대어 섰다. 그녀의 머릿속엔 무수한 생각들이 떠올랐다.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말할 수 있을까?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 두려움이 퍼졌다. 다시 한번 그녀는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녀는 혼자서 견딜 수 없었다. 아이를 낳을지 말지조차 아직 결정하지 못한 채 그녀는 문득 거실로 나왔다. 지은이 앉아 있었다. 엄마.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지은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 임신했어요. 그 순간 세상의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지은의 눈이 흔들렸다. 그리고 마주본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이야기의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김지은은 딸의 입에서 튀어나온 한마디를 곱씹고 또 곱씹었다. 임신했어요.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지벽에 박힌 균열 같았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한순간의 진동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런 침묵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지은은 말없이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엔 놀람도 분노도 없었다. 다만 깊은 피로와 혼란이 겹겹이 쌓여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물었다. 아빠는 누구니?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눈을 내리깔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 순간 지은의 눈이 약간 떨렸다. 그녀는 속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 대답을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입으로 듣는 건 완전히 다른 고통이었다. 말해봐. 누구 아이야? 긴 침묵 끝에 수진이 입을 열었다. 이동욱 씨예요. 지은의 숨이 멎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몸은 뻣뻣했고 눈은 공허했다. 오래된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폭발적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처음 동욱이 집을 찾았던 날 그의 조심스러운 손짓, 무심한 듯 다정했던 말투,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건넨 따뜻한 시선. 그 모든 것들이 딸과 엮였다는 사실이 지은을 부숴놓았다. 언제부터였니? 엄마가 회관 모임 다녀오던 그날 밤부터. 그 후에도 몇 번 있었어요. 지은은 눈을 감았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조용히 터지는 느낌이 들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욕감과 배신감, 그리고 자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너한테 그 사람을 소개해줬고 같은 집에서 같이 지냈는데 넌 어떻게? 수진이 울먹이며 대답했다. 엄마 미안해요. 나도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될 줄은. 그냥 따뜻했어요.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을 때 그 사람만은 날 봐줬어요. 그게 이유가 되니? 지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감정은 억눌려 있었지만 분노는 그 얇은 껍질 아래서 이글거리고 있었다.
난 내가 다시 살아가길 바랐어. 상처받았지만 다시 사람을 믿고 다시 웃길 바랐어. 그런데 내가 한 선택은.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다. 눈시울이 붉어졌고 손이 떨렸다. 수지는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엎드리며 말했다.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나도 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후회도 해요. 하지만 이 아이는 난 지우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지은은 무너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 지우지 마.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를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해. 그날 이후로 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수진과 지은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함께 식사를 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방향만 바라보았다. 동욱은 그런 상황을 눈치채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저녁에 들르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점점 말이 없어졌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지은을 찾아갔다. 김 여사님,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지은은 담담하게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얼굴엔 감정이 없었고 손에는 뜨개질하던 실이 놓여 있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이면 바로 돌아가세요. 동욱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수진 씨, 아니, 수진이 임신한 아이, 제가 키우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지은은 실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다. 책임요? 지금 와서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저에게도 그냥 외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그 아이의 아빠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 말에 동욱은 놀란 듯했다. 지은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내가 한참 전에 몸에 이상을 느꼈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나도 임신이래요. 침묵이 내려앉았다. 동욱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지은을 바라봤다. 이제 당신은 두 사람에게 아이를 남겼어요. 한 사람은 딸이고 한 사람은 엄마예요. 당신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동욱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깊이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무릎 위에 떨어지는 손떨림이 그가 지금 느끼는 죄책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지은은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두 아이가 상처받지 않는 것. 당신이 진심으로 책임지겠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요. 그날 이후 동욱은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집안일을 도왔다. 마당을 쓸고 부엌을 정리하고 병원 진료 예약을 챙기고 두 사람의 건강을 돌보았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수지는 점점 배가 불러왔고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두 세대의 여성이 한 집에서 같은 시간을 같은 고통으로 보내는 기이한 현실. 하지만 그 안에서 이상하게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엔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한날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아이는 자신이 벌인 모든 실수의 결과이자 동시에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큰 상처이자 가장 깊은 연결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오는 날들 속에서 그들은 다시 물어야 했다. 가족이란 과연 무엇인가?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바다의 바람은 더 서늘해졌고 집 앞의 감나무는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김지은과 한수진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있었고 집안 곳곳엔 아기의 탄생을 준비하는 물건들이 하나씩 들어서기 시작했다. 유모차, 작은 옷까지, 기저귀 박스들. 그러나 그 준비는 마냥 설렘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지은과 수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 존재였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동욱은 묵묵히 두 사람을 돌봤다. 아침이면 시장에 가서 신선한 식재료를 사고 낮에는 집안일과 병원 동행, 밤에는 문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그는 집안의 남자이자 동시에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아버지도 아닌 존재였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깊이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 수진이 먼저 출산을 맞았다. 초겨울에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갑작스러운 진통이 시작되었고 동욱은 허둥지둥 차를 몰아 수진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지은도 함께 병실로 향했다. 병원 복도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사이 수진은 땀범벅이 된 얼굴로 울부짖었다. 아저씨, 옆에 있어주세요. 제발. 동욱은 그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다. 수진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몇 시간 후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갓 태어난 아이, 작고 연약한 생명이 마침내 세상에 왔다. 딸입니다. 간호사의 말에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안았다. 민하, 너는 나의 모든 것이야. 지은은 병실 밖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수진의 얼굴에서 모성을 보았다. 아직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진심이 깃든 걸 느꼈다. 며칠 후 지은도 출산을 맞았다. 동욱은 이번에도 곁을 지켰다. 수진은 회복 중이었지만 병실을 옮겨가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힘내요. 엄마도 할 수 있어요. 지은은 딸의 손을 잡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세상에, 우리가 이런 날을 함께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네. 긴 진통 끝에 지은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병원 안에 또 한 번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준서, 이 아이 이름은 준서로 하자. 동욱은 아이를 품에 안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이는 너무 작아서 더 소중했다. 그날 밤 병원 복도 창가에 선 세 사람은 서로 다른 감정을 안고 있었다. 한 지붕 아래에서 한 남자와 두 여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부모가 되었고 그들의 아이가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새로운 삶에 돌입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채웠고 기저귀와 우유 냄새가 일상에 스며들었다. 미나는 수진의 품에, 준서는 지은의 품에 안겨 잠들었지만 실상 그들은 모두 한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동욱은 두 아이 모두에게 다정했다. 누구에게 더 애정을 주는지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평등했다. 새벽에 미나가 울면 그가 먼저 안아들었고 준서가 토하면 그는 손수건을 찾아 달려갔다. 그런 그의 모습에 지은은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어느 날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들, 당신에게 어떤 의미예요? 동욱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저에게는 둘 다 제 아이입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깊은 곳에서 떨림이 일었다. 준서는 분명 동욱의 아이일 것이다. 그러나 미나는, 그녀는 확신이 없었다. 수진도 그에 대해 아무 말이 없었고 동욱 역시 질문하지 않았다. 누가 생물학적으로 누구의 아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진실을 아는 것은 때로 사람을 더 자유롭게 만든다. 며칠 후 지은은 조용히 수진을 불렀다. 수진아, 우리 그거 해보자. 뭐요? 아이들 유전자 검사. 수진은 당황한 듯했다. 엄마는 혹시... 아니, 그냥 우리도 알아야 할 건 알아야지. 그래야 누가 어떤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지 결정할 수 있어. 수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요. 그들은 동욱에게 아무 말 없이 검사 일정을 잡았다. 비밀스럽게 병원을 찾았고 아이들의 입안을 스왑으로 문지른 후 결과를 기다렸다. 그 며칠은 그들 삶에서 가장 길고 무거운 시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다. 지은이 봉투를 뜯었다. 두 장의 종이가 그 안에 있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확인하며 숨을 멈췄다. 첫 번째 결과, 민하, 북에 일치하지 않음. 두 번째 결과, 준서, 북의 99.999% 일치. 지은은 봉투를 내려놓았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는 놀람도 실망도 없었다. 오히려 어딘가 모르게 담담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이 결과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한자리에 앉았다.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우린 다 알아요. 당신은 준서의 아버지이고 미나는 아니에요. 동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두 아이 다 버리지 않을 겁니다. 미나도 내 딸입니다. 내가 키운 아이고 내가 지켜야 할 생명입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은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이제 남은 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하는 일이야. 그리고 그녀는 동욱을 바라보았다. 가족이란 건 선택이야. 당신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조용한 밤, 그 질문은 바람처럼 그들 사이를 맴돌았다. 두 아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 집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번엔 이전과는 다른 성질의 침묵이었다. 숨기지 않아도 되는 진실이 드러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묘한 해방감이 있었다. 이동욱은 선택했다. 두 아이 모두를 자신의 자식으로 받아들이기로. 생물학적 관계를 떠나 그는 이미 둘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 책임감은 어느 누구보다 강했다. 지은은 그런 동욱의 태도를 바라보며 한편으로 안도했고 한편으로는 낯설었다. 그녀는 평생 책임지고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누군가가 자신의 목까지 짊어지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수지는 점점 동욱을 아저씨가 아닌 아이 아빠로 바라보게 되었지만 그 시선에는 감정의 균열이 드러났다. 자신과 엄마 사이, 그리고 그 사이에 선한 남자를 보며 그녀는 종종 말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같은 지붕 아래서 시작된 세 사람의 새로운 일상은 기이하게 안정적이었다. 미나와 준서가 동시에 울면 동욱은 두 팔을 번갈아 써가며 달랬고 밤중에도 일어나 우유를 데웠다. 당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지은이 중얼이는 말을 들은 동욱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하루는 마을 주민 중 하나가 수진에게 물었다. 그 집 아저씨, 누구 남편이야? 지은 씨 남편이야? 아니면 너랑 같이 사는 사람이야? 그 질문에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내심 깊은 상처가 생겼다. 그녀가 아무리 동욱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도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그날 밤 수진은 동욱에게 물었다. 우리 지금 무슨 사이예요? 동욱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미나 아빠예요.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 하지만 엄마도 아직 당신을. 수지는 끝맺지 못한 말을 삼켰다. 동욱은 그 말을 이어받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나는 누구의 것도 아니고 둘 다의 가족이 되기로 한 거야. 지금은 역할이 먼저고 감정은 나중 문제야. 그 대답은 어른스러웠지만 수진의 마음은 허전했다. 그녀는 감정이 먼저였고 지금 이 모든 것을 견디는 이유 역시 그 감정이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지은은 수진과 단둘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처음처럼 차가운 기운은 없었지만 조심스러움은 여전했다. 수진아. 네. 그 사람 아직 좋아하니?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은은 이어 말했다. 나는 이제 그 사람에게 감정은 없어. 책임감과 고마움은 있지만 여자로서의 마음은 아니야. 그 말에 수진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지은은 담담히 웃으며 말했다. 나는 너희가 서로를 선택했다면 더 이상 반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단 하나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가족이라는 이름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성숙해야 해. 아이들이 자라서 이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상처받지 않도록. 그 말은 수진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그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그녀는 감정이 아닌 책임감으로 동욱을 대하기 시작했다. 동욱 역시 그 변화를 느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남아있었다. 두 아이의 호적 문제였다. 미나와 준서 모두 출생신고는 되어 있었지만 아버지란 칸은 비어 있었다. 병원과 보육 지원 혜택을 위해서라도
누군가가 법적으로 아버지가 되어야 했다. 당신이 두 아이 모두의 아버지로 등록하는 게 맞아요. 지은이 말했다.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미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동욱은 그 말에 눈을 떼지 못했다. 그가 평생 외면해왔던 법적인 관계란 단어가 처음으로 무겁게 다가왔다. 며칠 후 그들은 함께 동사무소에 갔다. 등록 서류를 작성하며 동욱은 2번 손을 멈칫했다. 펜끝이 종이 위를 맴돌다 마침내 이름을 써내려갔다. 이동욱, 미나의 아버지. 이동욱, 준서의 아버지. 그 순간 종이 위에 적힌 글자는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지난 몇 달간의 책임과 고통, 그리고 선택이 담긴 선언이었다. 서류를 제출한 뒤 세 사람은 조용히 동사무소를 나섰다. 길가의 핀 국화가 바람에 흔들렸다. 하늘은 맑았고 햇빛은 따뜻했다. 그날 밤 4명은 같은 상에서 저녁을 먹었다. 미나는 수진 품에서, 준서는 지은 품에서 놀고 있었다. 그리고 동욱은 그 둘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말했다. 가족이 되었네요. 그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모든 게 제자리에 놓인 듯 보였지만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 사이의 미묘한 틈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웠다. 미나는 잘 웃었고 준서는 하루하루 무럭무럭 자라났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그들의 가정을 하나의 단위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누구도 더 이상 수군대지 않았다. 하지만 지은, 수진, 동묵, 세 어른의 마음속에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균열이 있었다. 특히 수진은 점점 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었다. 동욱이 두 아이에게 공평하게 대해줄수록 그녀는 이유 모를 불안을 느꼈다. 미나를 안고 잘 자라했다가 곧장 준서를 안아주는 그의 모습은 당연하면서도 어딘가 불편했다. 어느 날 밤 수진은 부엌에서 홀로 설거지를 하며 문득 중얼거렸다. 정말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말은 혼잣말이었지만 마침 마당을 지나던 지은의 귀에 들어갔다. 지은은 멈춰섰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다. 수진아. 엄마.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나란히 식탁에 앉았다.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동욱 씨가 준서를 더 신경 쓴다고 느껴지니? 아니요. 오히려 반대예요. 미나한테도 너무 잘해줘서. 그래서 더 복잡해져요. 나는 그냥 우리만의 가족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도, 준서도, 동욱 씨도 없이. 지은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둘 다 책임지고 있어. 그건 우리가 인정한 일이야. 맞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마음은 계속 거부해요. 미나가 나중에 자라서 모든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기 아빠가 아니라는 걸. 엄마랑 그 아빠 사이엔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는 걸.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난 그 아이한테 죄지은 기분이에요. 지은은 딸의 손을 잡았다. 우리 모두 죄인일 수 있어. 하지만 아이들은 죄인이 아니야. 우리가 선택한 삶이 어떤 길을 만들든 그 끝은 그 아이들이 결정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켜주는 수밖에 없어. 그날 밤 수진은 미나가 잠든 옆에서 오래도록 눈을 감지 못했다. 그녀는 미나의 작은 손을 꼭 잡은 채 속으로 되뇌었다. 미안해.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직 이 정도밖에 없어서. 그 무렵 동욱도 혼자만의 갈등을 겪고 있었다. 겉으로는 두 아이를 모두 평등하게 대하려 노력했지만 무의식 중에 더 신경 쓰게 되는 존재가 있었다. 바로 준서였다. 피를 나눈 자식이라는 사실이 의식하지 않으려 해도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준서가 열이 났던 어느 날 밤, 동욱은 누구보다 먼저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지은과 수진이 뒤따라 병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아이의 곁에 앉아 간호사에게 증상을 설명하고 있었다. 오빠, 미나도 아팠을 땐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수진이 중얼였다. 지은은 그 말에 조용히 대답했다. 그건 내가 먼저 안고 갔기 때문이야. 동욱 씨가 하지 않아도 됐던 거지. 수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또 다른 균열이 나타났다. 마을 어린이집에서 두 아이의 등록 서류를 요청해왔고 그 과정에서 브랑칸에 적힌 이름이 마을 교사의 눈에 띄었다. 이동욱. 두 아이 모두요? 네, 맞아요. 수진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지만 교사는 이상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다음 날 마을에선 다시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지은 씨네, 딸이랑 둘 다 같은 남자랑 애를 낳았대. 어머나, 어떻게 그런 일이. 소문은 날개를 달았고 지은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녀는 처음엔 무시했지만 이내 어린이집 선생님이 미나의 행동 지도를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가족 문제를 지적했을 때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날 밤 지은은 거실에 앉아 동욱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는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셋이 계속 같이 사는 건 언젠가는 이 아이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단순히 마을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라면서 겪을 혼란을 생각해야 해요. 동욱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우리 이 구조를 재정립해야 해요. 며칠 뒤 수진도 같은 고민을 안고 동욱과 마주했다. 우리 떨어져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아니요. 갑자기 아니에요. 오래 생각했어요. 미나가 이제 말도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물을 거예요. 왜 나는 아빠랑 같이 안 살아? 왜 아빠는 다른 아이도 돌봐? 그런 질문이 오기 전에 내가 정리하고 싶어요. 동욱은 고개를 숙였다. 그럼 나와 미나의 관계는 끊자는 거야? 아니요. 아빠로 남아주세요. 다만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같은 집에 사는 건 아이에게 혼란만 줄 뿐이에요. 그 말은 차가웠지만 현실적이었다. 그날 밤 동욱은 처음으로 아이들 방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바닷바람이 유리창을 흔들었고 마치 누군가 그의 마음을 두드리는 듯했다.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살아가던 그들의 형태는 다시금 변화를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결국 변화는 조용히 시작되었다. 누군가의 큰 결단보다는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서서히 삶의 결을 바꾸었다. 지은은 동욱과의 동거를 점차 정리하기 시작했고 수지는 마을 근처 작은 원룸을 알아보았다. 멀리 가지 마. 지은이 말했다. 응, 엄마 근처로 할게. 미나도 외할머니 자주 봐야지. 그래, 그래야지. 이 대화는 마치 평범한 가족 간의 이사 준비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의 결들이 숨겨져 있었다. 고통, 후회, 안도, 슬픔,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해방감까지. 동욱은 묵묵히 짐 정리를 도왔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손은 분주했다. 미나의 작은 옷가지를 곱게 접어 박스에 넣고 준서의 인형도 챙겨 두 사람 몫의 짐에서 따로 분리해 두었다. 이사 날짜는 다음 주 월요일로 잡았어요. 수진이 말했다. 알았어요. 동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지은은 혼자 마당에 나와 달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았고 초승달이 조용히 떠 있었다. 동욱이 뒤따라 나왔다. 춥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이제 곧 조용해지겠죠. 이 집도. 네. 지은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후회하지 않아요? 무엇을요? 이 집에 들어온 것, 나와 수진 사이에서 아버지가 되기로 한 것, 그 모든 선택들요. 동욱은 한참을 생각한 뒤 대답했다. 처음엔 많이 무서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맙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삶에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줘서.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살 건가요? 가까운데 집을 얻을 생각입니다. 두 아이와도 계속 함께할 수 있도록. 좋아요. 그게 당신다운 길이겠죠. 며칠 후
수지는 미나를 안고 새로 구한 원룸으로 이사했다. 작고 단출한 공간이었지만 그녀는 오랜만에 스스로 선택한 공간에 들어섰다는 사실에 묘한 평온을 느꼈다. 미나는 새 장난감을 들고 방 안을 뛰어다녔고 수지는 그런 딸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내가 어른이 되었구나 하는 실감을 얻었다. 이삿날 밤, 동욱은 미나의 방에 조용히 앉아 아이를 재웠다. 미나야, 아빠는 언제든지 여기 있을 거야. 널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그 말에 미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아빠, 뽀뽀. 작은 입술이 동욱의 볼에 닿았고 그 순간 그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편 지은도 준서와 함께 조용한 일상을 이어갔다. 아이가 잠든 밤이면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다짐했다. 나는 이 아이를 내 삶의 마지막 기회로 삼을 거야. 그녀는 매일 아침 아이를 안고 마당을 걷고 직접 이유식을 만들며 하나하나 새로운 삶의 단계를 밟아갔다. 그리고 스스로 놀랐다. 나이 들고도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시간은 흐르고 어느덧 겨울이 왔다. 미나와 준서는 첫 돌을 맞이하게 되었다. 세 사람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엔 같은 지붕 아래가 아니라 마을 회관의 작은 공간이었다. 수진이 준비한 돌상 앞에 아이들이 앉았고 지은과 동욱은 나란히 서 있었다. 미나가 실로폰을 두드리고 준서는 손뼉을 쳤다. 어색하네요. 지은이 말했다.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동욱이 대답했다. 그날 사진사가 가족 사진을 찍자고 했다. 누구를 중심에 둘지 잠시 고민이 있었지만 결국 네 사람 모두 나란히 섰다. 수진과 미나는 왼쪽에, 지은과 준서는 오른쪽에, 그리고 가운데에는 동욱이 섰다. 찰칵. 그 순간을 담은 사진은 가족의 형태가 꼭 정해진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돌잔치가 끝난 후 수진은 지은에게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엄마를 이해할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엄마가 왜 혼자서도 나를 지켜내려 했는지, 왜 말없이 버티는 걸 선택했는지. 이젠 알아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은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너는 이미 그런 사람 됐어. 미나가 내 앞에서 웃는 걸 보면 그게 보여. 그날 밤 수진은 미나를 품에 안고 자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우리 괜찮을 거야. 비록 한 집에 살진 않지만 우리는 가족이야. 동욱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조용히 차를 세우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밤바다엔 불빛이 잔잔하게 반사되고 있었고 그는 그 풍경 속에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떠올렸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가족이란 건 한 지붕 아래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니었다. 함께한 기억, 공유한 시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마음. 그것이 가족이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이 조각난 퍼즐 같은 가족은 어쩌면 그 누구보다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 어느덧 5년이 지났다. 미나와 준서는 이제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다. 두 아이는 서로를 동생과 언니로 부르며 자랐다.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었지만 함께 자란 시간만큼은 어떤 형제보다도 진했다. 수지는 미나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작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지은과 준서는 여전히 해변 근처 집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동욱은 가까운 마을에서 목공소를 운영하며 주말마다 두 집을 오갔다. 그는 미나의 등하교를 챙기고 준서의 생일에는 손수 만든 장난감을 안겨주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질문이 시작되었다. 엄마. 미나가 수진의 옷자락을 잡았다. 왜 우리 집엔 아빠가 안 살아? 수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이 질문은 언젠가 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막상 마주하자 가슴이 조여왔다. 아빠는 우리 근처에 살고 계시잖아. 매주 보러 오시고 너도 자주 만나잖아. 응, 근데 친구들 말로는 아빠는 집에 같이 살아야 한대. 미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우리 집은 왜 달라? 수지는 딸의 눈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동자에는 순수한 호기심만 있었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나야, 세상에는 여러 가지 가족이 있어. 어떤 가족은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고, 어떤 가족은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기도 해. 우리처럼 아빠가 따로 살지만 함께 사랑하는 가족도 있어. 그러면 나는 아빠 딸 맞아? 그 순간 수지는 숨을 멈췄다. 미나의 물음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진실이 얽혀 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알고 있는 수지는 대답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응, 너는 아빠 딸이야.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도 알잖아. 미나는 그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불완전한 이의 속에 맴돌고 있었다. 한편 준서 역시 지은에게 비슷한 질문을 던졌다. 할머니는 왜 나를 엄마라고 불러?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엄마니까. 근데 미나 언니는 진짜 엄마랑 아빠가 있대. 그럼 나는? 지은은 아이의 뺨을 쓰다듬었다. 넌 나랑 아빠랑 함께 만든 보물이야. 누가 뭐래도 우리 가족이야. 준서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아이들은 질문을 던지지만 어른들이 준비되지 않은 답에는 스스로 멈춘다. 그러나 그 질문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남아 자라난다. 어느 날 미나와 준서가 동욱의 공방에 놀러왔다. 두 아이는 나무 장난감을 고르며 웃고 있었고 동욱은 그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아빠. 미나가 물었다. 나는 왜 준서랑 성이 달라요? 동욱은 손에 들고 있던 연장을 잠시 내려놓았다. 그건 말이지. 너희가 엄마들이 다르기 때문이야. 그럼 준서는 진짜 아빠 아들이에요? 그 순간 공방 안은 조용해졌다. 동욱은 미나를 무릎에 앉히고 조용히 말했다. 민하야. 아빠가 널 처음 안았을 때 넌 너무 작고 따뜻했어. 그때 아빠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 이 아이는 내 딸이다라고. 하지만 진짜로는 아니잖아요. 진짜가 뭔지 알아? 피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야. 아빠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해. 그게 진짜야. 미나는 말없이 동욱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속삭였다. 아빠, 나도 사랑해요. 그날 밤, 동욱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미나가 많이 물어봤어요. 나랑 성이 다른 이유도, 왜 같이 안 사는지도. 이제 아이들이 다 커가네요. 그래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진실을 던질 순 없어요.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천천히 알려줘야죠. 맞아요. 그리고 그래야 어른도 덜 아프고요. 지은 역시 같은 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제 아이들이 묻기 시작했어. 언젠가 모든 걸 말할 날이 오겠지. 그리고 그날이 오면 그들은 서로를 향해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숨기거나 감추거나 혹은 솔직하게 마주하거나. 다음 날 미나와 준서는 함께 학교에 입학했다. 두 아이는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쉬는 시간마다 운동장에서 함께 뛰어놀았다. 친구들은 그들을 자매로 알았고 두 아이도 서로를 그렇게 소개했다. 쟤는 우리 언니야. 쟤는 내 동생이야.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학교 앞에서 수진과 지은, 동욱은 함께 아이들을 기다렸다. 서로 다른 공간에서 살지만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가족. 웃음과 눈빛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문장이 있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그 문장은 이제 아이들의 손에 넘겨져 있었다. 몇 년이 더 흘렀다. 미나와 준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고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렀다. 이제는 누가 묻지 않아도 스스로 질문했고 어른들은 더 이상 그 질문을 피해갈 수 없었다. 미나는 어느 날 수진에게 조용히 물었다. 엄마, 나는 진짜 아빠가 누구예요? 수진은 그 질문 앞에 오래 침묵했다. 이제 미나의 눈빛은 더 이상 아이 같지 않았다. 스스로 감당할 준비를 마친 듯한 얼굴이었다. 민하야. 응. 넌 나한테 가장 소중한 아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그리고 아빠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해줄게.
하지만 그 전에 약속하자. 어떤 진실이든 우리 가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미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내가 태어나던 해, 엄마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그리고 아빠는 너를 품고 살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너를 안았던 건 동욱 아저씨였고, 그는 말없이 너를 받아들였어. 널 키우고 웃게 해준 사람이야. 그럼 동욱 아저씨는 내 진짜 아빠는 아니네요? 피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누구보다 진짜야. 미나는 잠시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난 괜찮아요. 사실 알고 있었어요. 나랑 아빠랑 너무 안 닮아서. 하지만 매주 나를 보러 해주고 생일마다 손편지를 써주고 무릎에 안아주는 사람이 내 마음속 아빠예요. 수지는 눈물을 삼키며 딸을 꼭 안았다. 미나는 놀랍도록 단단해져 있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사랑으로 자란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반면 준서는 아직도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다. 왜 아빠는 같이 안 살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지은은 무릎을 꿇고 준서의 눈을 바라보았다.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아빠는 지금도 너를 위해 집도 가깝게 구했고 매일 널 걱정하고 생각해. 우리가 함께 살지 않는 건 우리가 선택한 방식일 뿐이야. 사랑은 거리로 결정되는 게 아니란다. 하지만 친구들은 아빠랑 엄마랑 같이 살아. 나는 왜 아니야? 지은은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았다. 우리 가족은 조금 다르지만 틀리지 않아. 그리고 너는 사랑받고 있어. 그게 가장 중요해. 준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며칠 후 자신이 직접 쓴 편지를 들고 동욱에게 찾아갔다. 아빠에게. 나는 아빠가 매주 오는 게 좋아요. 함께 나무로 무언가 만드는 것도 좋고 아빠가 웃어줄 때 마음이 따뜻해져요. 하지만 나도 가끔은 같이 사는 친구들이 부러워요. 그래도 나는 지금 우리 가족이 좋고 아빠가 나를 계속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준서 드림. 동욱은 그 편지를 받고 말없이 가슴에 품었다. 아이의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속엔 분명한 사랑과 바람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동욱은 수진과 지은을 따로 불러 말했다. 이제 아이들이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더 이상 숨길 수 없고 숨길 이유도 없어요. 나는 앞으로도 두 아이 모두에게 아빠로 남고 싶습니다. 만약 둘 다 괜찮다면 난 매주가 아니라 매일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요. 수진과 지은은 서로를 바라봤다.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들이 순간 스쳐갔다. 상처도 있었고 회복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 사이엔 책임이 있었다. 지은이 먼저 말했다. 그래요. 우리도 더 이상 벽을 세우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진실된 사랑이에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동욱 씨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다시 하나의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각자 따로 살면서도 매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이 힘들어할 땐 함께 대화하며 해답을 찾아가는 가족. 미나와 준서는 이제 또래 친구들에게도 자신만의 가족 이야기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 우리 아빠는 따로 살지만 매일 와 나무도 만들어줘. 우리 엄마랑 할머니는 진짜 멋진 사람들이야. 나는 3명이 돌봐주는 아이야. 그 말에 친구들은 신기해했고 어떤 아이들은 부러워하기도 했다. 어느 날 학교에서 가족 소개 프로젝트가 열렸다. 아이들은 각자의 가족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고 미나와 준서는 함께 같은 도화지에 그림을 그렸다. 도화지 한가운데 동욱이 양팔을 벌리고 있고 왼쪽엔 수진과 미나, 오른쪽엔 지은과 준서가 웃고 있었다. 그 위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리 가족은 특별해요. 그래서 더 단단해요. 교사는 그 그림을 보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아이들에게 말했다. 그래, 너희 가족은 정말 멋지구나. 시간은 계속 흐른다. 미나와 준서는 언젠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겪든 그들 뒤엔 한 번도 정의되지 않았지만 언제나 함께였던 가족이 있다. 지은은 여전히 마당을 쓸고
수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단단한 엄마가 되었고, 동욱은 매일 공방에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며 두 아이에게 사랑을 전한다. 그리고 언젠가 미나가 말했다. 엄마, 우리 가족은 참 이상해.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응, 이상하지. 그래서 더 특별하고 더 아름다워. 준서가 덧붙였다. 나는 우리 가족이 좋아. 누구도 우리처럼은 못 살 거야. 가족이라는 이름. 그 이름은 더 이상 고정된 틀에 갇힌 단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의 결과였고 사랑의 증명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그 사랑을 지켜가고 있었다.